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전반적인 NLP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후로 가장 뭐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RNN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LSTM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다음 강의로 어텐션과 뭐 트랜스포머에 대한 강의도 좀 나올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NLP에 대한 태스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뭐 RNN과 이제 LSTM 같은 그런 시퀀셜을 좀 다루는 그런 모델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워드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냥 말을 할 때는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뭐 안녕, 뭐 만나서 반가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다 알아듣겠지만 이걸 이제 컴퓨터가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꿔주고 이걸 이제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좀 이와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형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고안되게 된 점이 이제 워드 벡터인데 가장 간단한 워드 벡터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원합 벡터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 고양이, 뭐 선생님,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그런 단어가 존재할 때 뭐 더 많은 이제 데이터셋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4개에 대한 이제 사전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중복을 모두 제외하고 그럼 이제 한 4개 정도 남게 되겠죠. 개, 고양이, 선생님, 학생에서 4개면은 이 4차원으로 이루어진 이런 원합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원합 벡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전으로 만들어서 원합 벡터로 만들기에는 그러면 벡터의 차원이 너무나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개나 강아지와 같은 이런 두 단어가 하나의 그 사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그냥 원합 벡터로 이제 그 해버리면은 개나 강아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원합 벡터의 특성상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봐도 이제 0으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그저 단순히 거리를 만들어도 모든 벡터가 다 똑같이 이제 루트 2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한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원합 벡터로도 그런 원합 벡터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합 벡터를 이제 저희가 백 오브 워즈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벡터를 사용해서 문서를 좀 클래시파이어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간단히 예를 살펴보자면 저기 위에 표에 보시면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는 4개 정도에 되는 그런 센텐스가 있는데 그냥 다큐멘트라고 할게요. 다큐멘트가 있을 때 CV에 해당하는 다큐멘트가 2개 있고 NLP에 해당하는 다큐멘트가 2개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각 그 CV에 해당하는 그런 CV 다큐멘트에 있는 단어의 개수를 모두 세보면 이제 14개 정도 있고 NLP는 10개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각 그 단어가 조건부 확률 분포에 따라서 이 CV 다큐멘트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할 확률 뭐 이런 걸 좀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오게 돼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CV 다큐멘트는 여기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는 14분의 1로 이제 나와 있고 NLP에 해당하는 이제 다큐멘트에서 이제 태스크는 여기 2개 정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그 NLP 다큐멘트에 이제 태스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은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다큐멘트인 테스트 5 있죠.
여기 이 다큐멘트가 과연 CV로 분류될 것인가, NLP에 분류될 것인가를 살펴보자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식인데, 네. 먼저 여기 각각 나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테이크, 유지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렇게 네 단어에 대한 조건 방류를 모두 곱해서 이 곱한 값 중에 더 큰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값으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 원합 벡터를 이용한 배그 오브 워즈 벡터를 이용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다행히 이 경우에는 이 5번째 다큐멘트에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모두 이제 분모에는 적어도 1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뭐 어쩌면 이제 이런 테스트 셋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뭐 아주 작은 값을 그냥 베이직으로 그냥 준다던가 그런 이제 방법론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합 벡터인데, 원합 벡터의 문제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어 간의 그런 관계성을 좀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단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차원이 너무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벡터를 사용하게 되냐면, 워드 벡터를 하나 저희가 그런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워드 벡터를 만드는데, 이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한 문장이나 한 다큐멘트, 한 문장이라 할게요. 한 문장에 이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는 서로 유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만드는 그런 워드 벡터입니다. 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클러스터링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뭐 컴이나 고 뭐 이런 건 이제 아주 저 평면 위에 동일한 비슷한 위치에 있고, 뭐 저 비동사나 뭐 저런 것들은 또 동일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워드 벡터를 저희가 만드는데 가장 유명하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워드 투 벡터가 있고 뒤에 이제 글로브라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먼저 워드 투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워드 임베딩은 단어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차원에 저희가 옮겨놔서 그 공간상의 한 점이나 이제 그 한 점을 나타내는 벡터로 저희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변에 대한 단어들을 좀 많이 그 관계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캣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좀 보시면 the cat 뭐 purrs 뭐 그 고양이가 뭐 그르릉거린다, 아니면 그 고양이가 뭐 사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와 있을 때 그 캣의 이제 앞뒤로 뭐 더나 purse, 뭐 this나 hunch와 같은 그런 단어들로 이제 워드 임베딩을 좀 만들어주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특정 단어 W가 있을 때 그 캣이 존재할 때 그 W가 주위에 존재할 확률 같은 걸 좀 뭐 만들어 보자면, 뭐 야옹이나 뭐 팻 이런 거는 좀 확률이 좀 높게 나오지만, 뭐 포테이토나 뭐 바게트 이런 거는 좀 낮게 나오는 형식의 이런 워드 임베딩을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워드 투 벡터가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I study math라는 센텐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단어가 이제 3개 정도 존재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인풋 레이어가 3차원으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먼저 I study math를 이제 각 단어별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유니크한 이제 단어 세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스터디나 이제 매스, 뭐 아이 이런 단어들을 일단은 원합 벡터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때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이제 기법을 적용해서 한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앞뒤 단어와 이제 입출력 단어쌍을 구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를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어가 없죠. 그럼 이제 그 경우는 좀 제외하고 뒤에 단어는 있으니까 I study 약간 이런 식으로 입력상으로 해서 들어가고 study 같은 경우에는 I study, study math 이렇게 각각 앞뒤로 존재하니까 뭐 study I 이렇게 한 쌍 들어가고 study math 이런 식으로 한 쌍 들어가는 형식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단은 이 워드 투백을 간단히 나타낸 도식은 투 레이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보캐블러 사이즈가 3차원이니까 뭐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인풋 레이어에 대한 노드는 굉장히 많지만 3개라고 좀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는 저희가 2차원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에 대한 이 차원은 저희 사용자가 좀 설정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3차원, 2차원으로 가정을 하고 학습을 좀 진행하게 되면 학습 과정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단어가 3개뿐이니까 x가 이제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가 인풋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원합 벡터로 0, 1, 0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저 처음에 이 W1에 대한 이 매트릭스에 대한 선형 변환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때 W1과 X가 그 연산이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X가 이제 원합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W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중에 두 번째 열을 좀 뽑아오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합 벡터 자리에 해당하는 이제 그 칼럼 벡터를 W1에서 이제 뽑아오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온 그 벡터를 바로 저희 그 W2 매트릭스 있죠. 이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이 W2 매트릭스라는 선형변을 한 번 더 거쳐서 아웃풋으로 좀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y라고 했을 때 0, 0, 1이라는 이제 원합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0, 0,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W1 두 번째 컬럼을 뽑아온 그 벡터와 W2의 이제 각각의 벡터의 유사도를 구하고 그 유사도 벡터를 소프트맥스에 태우게 되면서 0, 0, 1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W2에서 보이는 이 첫 번째 그 행벡터나 뭐 두 번째 행벡터, 세 번째 행벡터 이 각각의 벡터가 존재할 때 이 벡터들이 그 저희가 유사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W1의 두 번째 벡터가 있을 때 각각 유사도를 구해줘서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0, 0, 1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맥스를 태울 때 1이 나오는 그것만 이제 무한대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이제 0, 0,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베딩이 이런 방향으로 워드 임베딩이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워드 투 벡터가 다음과 같은 그 이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면 워드 벡터를 만드는 한 가지 더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이 글로브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 글로브는 워드 투 벡터와는 다르게 가장 다른 점은 이제 각 입력과 출력의 이제 단어상이 같은 저희가 맨 처음에 설정할 그 윈도우 안에서 얼마나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먼저 사전에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오른쪽에 수식을 좀 보시면 입력 벡터 UI와 이제 VJ 간의 이제 내적값이 있을 때 그 내적값이 그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계산한 같은 한 윈도우 안에 한 그 두 그러니까 단어 쌍이 얼마나 자주 등장한지를 미리 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로그를 씌운 값에 얼마나 그러니까 로그를 씌운 값에 더 계속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로스 펑션을 좀 정의해서 워드 벡터가 학습되는 그 방식이 글로브입니다. 일단 이 글로브에 대한 장점은 워드 투 벡터에서는 이제 특정 입출력 그 단어쌍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면은 그 자주 등장하는 횟수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앞선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방식이라서 좀 중복된 계산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글로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어쌍이 한 윈도우 안에서 얼마나 등장한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 워드 투 벡터에서 중복된 계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쓸데없는 연산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점만 존재하지 않고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존재하는데 문장 속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수가 좀 많을 경우에는 좀 이 매트릭스 크기도 좀 커지게 되고 좀 이러한 문제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벡터를 추출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각화를 좀 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맨과 우맨에 대한 그런 워드 벡터 상의 이제 좌표평을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온 식으로 이제 벡터가 그려진다면 저 킹의 이제 시작된 벡터가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왕이니까 여왕에 해당하는 단어로 좀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시각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맨과 우맨에 대한 그런 벡터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뭐 킹과 퀸이라든지 뭐 서와 마담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한 벡터대로 이렇게 시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컴퍼니 CEO 이런 관계에서도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이렇게 좀 시각화되는 게 좀 많고 뭐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뭐 최상급, 저런 비급급 저런 식으로 시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워드 벡터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워드 벡터만 이제 주구장창 만들어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뒤에 등장할 단어를 좀 예측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간 말을 저희가 찾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뭐 앞에 단어가 뭐 이미 틱의 단어가 나와 있다면 그 단어 다음으로 이제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거를 이제 간단 랭귀지 모델링의 태스크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자동 완성과 같은. 그래서 이러한 랭귀지 모델 중에 가장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N그램 랭귀지 모델인데 이제 N그램 랭귀지 모델은 저희가 문장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그 문장의 모든 단어를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앞에 몇 개까지의 단어만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n그램이라면 n개 연속되는 단어들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그램이라 한다면 더 스튜던트 이렇게 두 개, 스튜던트 오픈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단어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n그램은 이제 n개의 단어를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네, 일단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뭐 좀 더 간단히 보자면은 뭐 4gram 랭귀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student opened there이라는 그런 센텐스를 이제 1000개 정도 먼저 발견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에 뭐 books가 왔던 경우는 그 1000개 중에 뭐 400개다, 혹은 뭐 exams가 나올 확률은 1000개 중에 100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부 확률 분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이런 확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제가 유추하는 게 ngram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런 ngram 랭귀지 모델은 간단하긴 하지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스파시티한 프로블럼도 존재하고, 아무래도 센텐스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저장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n그램에 대한 그 몇 개 단어까지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트레이드오프 간의 그런 관계를 좀 가지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늘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n그램과 같은 간단한 랭귀지 모델보다 이제 다른 딥러닝을 이용해서 나온 방법론이 RNN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RNN 시작하기 전에 5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앉아서 인사한 다음에 난 나갈 때 하나 더 있는데 안 되겠다. 편지 사람 아니야? 촌스러워. 아니 거기에 내가 몰라서 그래도 말이야. 아니 근데 맞아. 손님이 앉아서 인사하고 와 진짜 아까시가 아까시네. 아 모르는 거의 모르는. 그래도 말이야. 나도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갈 때 인사 아니 나 아니 당신은 별로 안 쓰는 사람 고개만 깜빡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진짜 MG다. 한번 일어나 나갈 때 아니 나 한번 근데 이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걸 알면 부모님이니까 진짜 부모님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앉아서 내가 아니 그래서 나만 좀 인사 안 해. 맞죠? 니도 인사 안 해? 니도 인사했잖아. 저기서 왜 이러는 거야? 에이 정말로 미쳤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 근데 나와서 하려니까 컨디션 좀 조절을 해놨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앞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엔그램 랭귀지 모델 방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거를 이제 딥러닝과 같은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RNN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RNN은 다른 이제 모델이랑은 좀 다른 점이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이런 그런 값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런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계속해서 다음 타임 스텝에 이제 입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넣어주는 형식이 좀 굉장히 이 독특한 방식이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이제 그 값은 이제 계속해서 그냥 바로 다음 그 아웃풋 레이어로 향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RNN은 히든 스테이트 그 히든 레이어로 빠져나온 그 값인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타임 스텝에 계속해서 입력을 좀 보내면서 이런 시퀀셜한 그런 입력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리커런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저런 초록색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를 기억한다라고 해서 뭐 메모리 셀 뭐 그런 식으로 좀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로 좀 저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인풋이나 아웃풋 같은 길이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설계를 해서 좀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에 대한 가장 좀 중요한 아이디어적인 좀 특징이 저 히든 스테이트를 통과하게 되는 저 웨이트
X인 또 W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W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웨이트를 W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한 뭐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를 좀 유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이러한 특성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각 단어에 대한 원화 벡터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인베딩을 좀 나타내고, 그런 인베딩을 이제 히든 레이어에 태워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런 각 히든 스테이트를 각 타임 스텝 다음 타임 스텝에 이제 입력으로 좀 사용하면서 시퀀셜한 입력을 좀 처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했지만 이런 건 이제 태스크에 맞게 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뭐 이런 결과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값을 저희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뭐 좀 간단하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이런 이제 RNN 구조를 이렇게 좀 간단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제 이러한 그림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 히든 스테이트의 이제 입력으로 바로 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그 해당 타임 스텝에 들어오는 인풋인 x가 있겠죠. 이제 인풋을 사용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히든 스테이트는 또 다음 타임 스텝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HT-는 이제 바로 전 단계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고요. XT는 이제 그 해당 타임 스텝에 서 들어온 그런 인풋 벡터이고, HT는 이제 그러한 인풋 벡터 XT와 전 단계 HT-1을 사용해서 새롭게 구한 히든 스테이트고요. FW는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히든 레이어를 태우는 그런 함수로 이해할 수 있고, YTA 같은 경우에는 각 타임 스텝 어떤 태스크를 저희가 수행하냐에 따라서 각 타임 스텝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앞 슬라이드에 있던 이 FW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 식을 좀 뜯어보면 HT-1과 XT에 대한 그 두 가지 인풋 벡터가 좀 들어올 때, 이런 두 인풋 벡터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좀 세워둔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이 경우에서 이 수식에서 각 HT-1에 곱해지는 WHH와 XT에 곱해지는 그 XT를 선형 변화해주는 WXH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각 XT의 차원과 HT-1의 차원을 이제 합한 만큼의 차원인 어떤 W를 만들어주고, 그 W와 이제 XT와 HT-1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내적을 해준다고 생각을 좀 해주면은, 이 앞에 세 개는 WXH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뒤에 두 개는 이제 WHH라고 WHH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좀 풀어보면은 뭐 이 WXH에 해당하는 저 매트릭스는 XT를 이제 HT로 이제 선형 변환을 도와주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선형 변환 함수인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태우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YTA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타임 스텝에 아웃풋이 좀 필요할 때 그 타임 스텝에서 빠져나온 히든 스테이트에 또 한 가지 이제 선형 변환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NN에 대한 장점은 인풋의 길이에 이제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모델 사이즈가 인풋에 이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기도 하고, 모든 인풋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계산 속도가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좀 계산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스텝의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해요. 시퀀셜 입력에 대한 길이가 굉장히 좀 길게 들어왔을 때 그 앞에 해당하는 모든 그 정보를 반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RNN의 좀 취약한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RNN의 그런 문제점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RNN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타임 스텝마다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뭐 계산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한 아웃풋과 이제 저희가 실제 정답을 비교를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로스 펑션으로 이제 학습이 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각 로스들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제 아래 입력을 좀 살펴보면 The students open their exams라는 이제 시퀀셜 입력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한 아웃풋은 students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로스 펑션이 계산되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아웃풋은 스튜던츠가 입력됐을 때니까 오픈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오픈드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로스 펑션이 좀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다 진행을 하고, 이 전체적인 로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로스들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좀 들겠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RNN을 좀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뭐 당연히 뭐 이러한 경우에 스튜던츠가 아니라 이제 엉뚱한 단어가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그거를 바로 다음 타임 스텝에 학습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상한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수업이 1교시인데 늦잠을 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가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 오늘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면 이 나는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마치 선생님이 이제 정답을 알려주듯이 이 수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음 스텝에 이제 넘겨주면서 그 잘못된 아웃풋이 학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하는 태스크에도 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RNN의 좀 특징 중 하나인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RNN이 학습하는 그런 과정은 다른 모델과 이제 크게 별반 다르진 않지만, 이제 가장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같은 WH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조금의 차이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값을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어서 이 WT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같은 W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처리를 하고 한 번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또 이러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 시퀀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저 전체 시퀀스를 모두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에 태우기에는 좀 GPU 메모리와 같은 그런 문제도 좀 존재하고 해서 바로 태우는 것 다 모두 한 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청크마다 한 청크를 이제 상정을 해서 이 청크마다 백프로파게이션 연산을 좀 진행하는 이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RNN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이 좀 진행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되고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 초록색 셀에 이제 회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든 레이어 존재할 때 그 W라는 그런 매트릭스가 존재하거나 뭐 히든 레이어 존재할 때 저 한 차원의 노드를 뭐 고정을 시켜서 그 노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좀 추적하면서 좀 살펴보면은 이 RNN이 학습이 딱 되었을 때 이 저 히든 레이어 중에 각 차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또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이 그렇게 엿본 그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인용구를 좀 찾는 그런 히든 레이어의 차원을 하나 찾은 부분인데요. 여기 푸른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인용구가 시작하고부터 닫히는 순간까지만 되어 있고, 또 닫히고 나서부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푸른색과 빨간색은 앞선 그림에서 특정 차원에 딱 그 고정을 해놨을 때 그 차원 그 값이 뭐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양수가 되면 파란색으로 좀 칠한다든지 음수가 되면 빨간색으로 칠한다든지 해서 과연 그 차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엿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그런 값이 좀 인용을 좀 판단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아래로는 코드에 대한 건데 이제 뭐 if 조건문이 시작하는 부분을 좀 찾는 그런 이제 셀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앞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엿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랭귀지 모델 RNN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 내용은 살펴봤고요. 랭귀지 모델을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퍼플렉시티라는 지표가 좀 존재하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 퍼플렉시티가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헷갈려 하느냐에 대한 값이고요. 값이 이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계산한 확률의 역수를 이제 모두 전부 곱한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나온 이제 n그램에 대한 모델은 퍼플렉시티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아래로 이제 RNN 그리고 뭐 더 발전한 뭐 LSTM 이러한 모델은 좀 더 낮은 퍼플렉시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은 단순하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건데 앞에서 그 RNN의 좀 다양한 RNN은 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좀 다양한 태스크를 좀 처리할 수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뭐 POS 태깅과 NER 판별하는 이런 태스크를도 좀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각 타임 스텝마다 아웃풋 레이어가 각각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또 테스트마다 그 아웃풋 레이어가 존재하냐 안 하냐도 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거는
전체 문장을 살펴보고 그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Q&A와 같은 태스크를 좀 수행하는 RNN도 존재하고 오디오에 대한 네, 이런 데이터도 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디오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앞에서도 본 그림인데 RNN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 벡터가 뭐 사람의 이제 키나 뭐 몸무게 뭐 그런 정보가 좀 들어갔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 뭐 그 사람이 뭐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 뭐 정상인지 이런 거를 좀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좀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원투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를 좀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를 뭐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로 뭐 만들어줘 하면 이제 그런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고 이 매니 투 원은 아까 봤듯이 그런 감정 분류와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구조이고요. 이 매니 투 매니아 같은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존재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기계 번역이죠. 기계 번역은 이제 메인 투 메인 중에 앞에 그림인데 일단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전체 시퀀스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고 그 인풋 데이터가 끝나는 시점부터 번역을 수행해서 저런 구조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매니 투 매니는 앞에서 봤던 POS 태깅과 뭐 NER 분류와 같은 그런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폰트가 좀 깨졌네요. 그래서 이러한 RNN에서 그럼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할 때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저희가 그 W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위마다 한 번에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체인룰을 통해서 구하게 되지만 이 값들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도식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저 W에 대한 그 매트릭스가 뭐 예를 들어서 스칼라 값으로 존재하는데 뭐 3이라고 존재를 한다면 이게 각각 편미분이 모두 될 때 3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0.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값이 작아지겠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3, 뭐 예를 들어서 스칼라 값 3을 가지고 있을 때 값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걸 이제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SGD 업데이트 스텝이 너무 커져 버려서 이제 발산을 해버리고 막 이상하게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개할 방법이 있는데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이제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놈이 어떤 특정 저희가 뭐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SGD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그 크기를 좀 줄여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유지하고 너무 크게 커져서 이상한 쪽으로 발산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W가 뭐 스칼라 값으로 0.1이다 뭐 이러면은 그레디언트가 손실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SGD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RNN의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 좀 멀리 떨어진 단어까지 저희가 잘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RNN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 LSTM인데요. LSTM을 들어가기 전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저번 주부터 궁금한데 아니 나는 근데 최근에 맛있어. 미치지 않았죠. 무슨 왜 진짜 억울하다? 평소 이미지가 나? 아니 봐봐. 그래서 나 죽을 뻔했어. 방금 깜짝 놀랐지. 아니 물어봐. 빨리. 필요 없어. 다 먹어. 야 집에 가. 야 이제 바로 화장실 가. 화장실 가. 내일 뭐? 내려면 그래. 아니 똑같이 쓴대. 한국에 전해줘. 야 근데 사실 나만 눈싸움 아니야? 아니 근데 야 아니 근데 그게 생기길 바라지 않는 아니 야 한 번만 보고 아니 이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 수업 들을 때 이 사람 이렇게 해. 그래서 내 용력 진짜 빨리 아니 계속 막 아 근데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야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라니까. 근데 오늘 뭐라 해서 나 집에 갈래. 야 서울대 거기 요즘까지 거기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시긴 했는데 5시가 돼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이 디빈딥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앞에서 공지 좀 들었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팀 질문과 이제 개인 질문이 있죠. 그래서 팀 질문은 디스커션조 배정받은 디스커션조 그룹이 있을 텐데 그 디스커션조 그룹끼리 이제 앉아갖고 좀 무슨 얘기 나누면서 팀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디빈딥 그 시간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LSTM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LSTM은 그 앞에서 말한 그런 RNN의 좀 치명적인 문제점인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탄생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좀 계속해서 좀 길이가 길어질수록 좀 손실되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좀 이전 정보를 이렇게 좀 길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뭐 셀 스테이트라는 한 가지 를 더 추가해서 이런 메모리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LSTM입니다. 일단 LSTM의 구조는 사진과 같고요.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의 RNN에서는 그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좀 존재했죠. 그래서 그것만 그 다음 스텝에 좀 옮겨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학습이 좀 됐는데, 이 LSTM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는 히든 스테이트도 좀 냅두고, 그리고 셀 스테이트라는 기존의 없던 이런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RNN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좀 가졌던 문제점 중 하나가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기존 정보를 계속 담아오는 역할도 좀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셀 스테이트라고 따로 냅둬서 이런 셀 스테이트에서 기존 정보를 좀 저장하게 냅두고, 히든 스테이트는 그 해당 타임 스텝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정보만 좀 다루고자 한 모델입니다. 네, 그림을 좀 보면은 이 X가 해당 타임 스텝에서 들어오는 인풋이고요. 이 H도 인풋인데 아마 전 단계에서 들어오는 히든 스테이트겠죠. 전 단계에서 들어오는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X가 인풋으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따로 안 넣긴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인풋이 들어왔을 때 네, 넣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W 선형 변환을 통해서 그 여기 보이는 회색 좀 기다란 벡터 있죠.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뭐 편하게 4등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 등분한 그 벡터를 시그모이드에 태우기도 하고 그 탄젠트 H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IFO를 저희가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구조가 LSTM의 좀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게이트가 각각 시그모이드를 거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를 거치게 되면 값이 이제 0에서 1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각 게이트의 이 벡터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이제 뒤에 어떤 벡터와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좀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게이트는.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탄젠트 H가 곱해져 있는 저 G는 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이제 저 게이트는 나중에 이제 아웃풋 게이트에서 좀 사용하게 될 그런 값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각 게이트를 살피기 전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각 게이트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저 C 틸다가 앞에 나와 있는 저 게이트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H를 거쳐서 나온 값이고, 그리고 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는 어찌 보면 아웃풋이죠. LSTM의 아웃풋이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시퀀셜 입력이 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시퀀스를 쫙 그 살피면서 나갈 때 그 지금까지 살펴본 그 데이터를 그 정보를 모두 완성된 형태로 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셀 스테이트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뭐냐?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그 셀 스테이트를 해당 타임 스텝에 맞춰서 어떻게 한 번에 이제 처리와 가공을 통해서 그 해당 타임 스텝에 존재한 그 해당 타임 스텝의 단계에서 저희가 뭐 노출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서 좀 중요한 정보를 그 셀 스테이트에서 좀 뽑아온 그런 값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 스테이트는 계속해서 쭉 이 LSTM이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쭉 네, 쭉 뻗어나가는데, 이러한 셀 스테이트는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이제 각 타임 스텝을 거칠 때마다 각 게이트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get gate는 되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식을 보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뭐 별거 없고, 이 forget gate는 이제 F에 해당하는 건데, 이 F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벡터는 앞에서 그 X와 H를 W라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 나온 벡터죠. 그렇게 나온 벡터를 시그모이드에 태운 값이 forget gate예요. 그러니까 이 forget gate에서는 현재 시그모이드를 거쳤기 때문에 0에서 1에 해당하는 값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forget gate를 그림을 안 넣었는데, 이 앞에 존재하는 이 곱 모양 있죠. 되게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제 셀 스테이트와 이제 곱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셀 스테이트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어서 뭐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forget gate가 뭐 0.2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0.2만큼에 해당하는 값만 셀 스테이트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forget gate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잊히게 만든다라는 이제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forget gate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input gate가 열리는데요. C 틀다가 이제 output gate가 아니라 input gate였네요. 네. input gate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input gate 중에서 input gate라 불리는 건 저 IT 값인데, IT 값은 앞에서 나온 이 forget gate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앞에 입력으로 들어온 히든 스테이트와 xt 그 입력값 해당 타임 스텝의 입력값을 선형 변환을 한 값을 시그모이드를 태운 값이죠. i 값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0에서 1 값을 가지게 되고, 얘가 이제 c 틸다라는 놈이랑 이제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냐면 이 인풋 게이트가 저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forget gate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셀 스테이트를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셀 스테이트를 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그 연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인풋 게이트에 해당하는 저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C 틸다에 해당하는 값은 얘만 이제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탄젠트 H를 좀 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형 변화 W라는 선형 변화를 통해서 만든 값에 얘는 그냥 탄젠트 H를 태운 건데,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탄젠트 H를 태운 것은 태운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 저희가 LSTM 말고 RNN을 사용했을 때 RNN도 아웃풋 레이어로 그 배출할 때 탄젠트 H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의미한 그런 의미를 좀 뿜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좀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구한 이 C 틸다와 인풋 게이트를 곱해서 여기도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곱해서 IT 인풋 게이트는 시그모이드를 거쳤을 테니까 저 C 틸다 그 탄젠트 H를 빠져나온 C 틸다 값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값을 셀 스테이트에 더하게 되는데 그 셀 스테이트는 이미 앞에서 forget 게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값이죠. 그래서 그렇게 forget 게이트에서 조정이 된 값을 셀 스테이트가 거쳐서 저렇게 새롭게 이제 더해지면서 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하게 되는 과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 C 틸다를 뭐 바로 탄젠트 H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로 태워서 바로 더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의 선형 변환만으로 어떤 정보를 다 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탄젠트 H 시그모이드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탄젠트 H를 태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로 값을 조정을 해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더 복잡한 의미까지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풋 게이트를 통해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인풋 게이트까지 셀 스테이트를 해당 타임 스텝까지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한 셀 스테이트를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렇게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H를 태워서 저 OT라는 것은 이제 아웃풋 게이트죠. 아웃풋 게이트가 또 뭐냐면 forget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랑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X와 H를 W라는 것으로 선형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시그모이드 태운 값이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forget이랑 input이랑 다 똑같은데 학습되는 과정에서 그 W라는 인베딩이 어떻게 학습되냐에 따라서 각자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형식으로 좀 학습이 진행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이 해당 타임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때도 탄젠트 H를 거쳐서 셀 스테이트가 탄젠트 H를 거치고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나온 저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값이 조정된 다음에 그 값이 이제 그 해당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 과정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저 링크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각 게이트는 그 입력으로 들어온 X와 전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어떠한 W로 선형 변환을 시킨 후에 시그모이드를 태운 값이에요. 각 게이트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태워서 0에서 1까지의 그 값을 통해서 계속해서 셀 스테이트를 뭐 적절한 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셀 스테이트는 이제 뭐 그런 전체적인 시퀀셜에서 기억해야 되는 모든 정보를 뭐 담고 있다라는 이제 의도를 좀 가지고 있고 히든 스테이트는 해당 타임 스텝에서 이제 예측 값이 되는 어떤 아웃풋 레이어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히든 스테이트는 셀 스테이트를 한번 필터링 거쳐서 나온 해당 타임 스텝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는 소개드리지 않았던 내용이긴 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GRU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LSTM보다 더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 GRU는 기본적으로 LSTM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은 일단은 게이트를 리셋 게이트라는 것과 업데이트 게이트 저 두 가지만 가지게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리셋 게이트는 forget 게이트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게이트를 좀 가지고 있고, 셀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히든 스테이트와 그냥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형식의 구조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린 이 GRU는 실제로 뭔가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LSTM보다 괜찮은 성능을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뭐 파라미터 개수가 LSTM보다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의 측면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뭐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GRU는 요새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밀려났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뒤에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앞 강의에서 CNN 같은 강의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RNN이 가지고 있던 그레디엔트가 상실되고 발산해버리는 그런 문제는 RNN뿐만 아니라 뭐 레지넷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디빈딥 강의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디스커션 캐스천을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팀별로 디스커션 그룹처럼 이제 앉아서 이제 팀 질문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뭐 시간이 남는다고 하시면은 개인 질문까지 이제 뭐 이 시간에 바로 해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